2017년 10월 미랄보입니다. 단장 칼럼, 아픈 손가락, 조병석 목사, 한국미랄선교단 단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 중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혈육은 다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그 의미 또한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자료를 보다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앞의 속담과 같이 10손가락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바로 북한에서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 다 아픈 중 새끼손가락이 제일 더 아프다. 북한어, 막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각별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네이버 국어사전.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표현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우리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통해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어머니께서는 장성한 아들이 장애가 있고 급한 성격 탓에 자주 넘어지고 다치다 보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아들은 열아들 몫을 합니다. 좋은 의미로만 알았던 열몫을 한다는 것이 우리 장애인 가정에는 상황에 따라 가슴 아픈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9월 정기예배 개강을 하면서 모임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한 형제의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뇌병변 장애인으로 언어장애와 와상장애의 상태라 신변 처리를 비롯해 대부분의 일상생활에 있어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생활하기가 많이 어려운 형제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심리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면서 몸의 운동 기능도 많이 떨어져 발끝으로 마우스를 움직이며 SNS를 통해 타인들과 소통하는 것들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들의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시던 어머니께서 이날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한참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마음 아파하는 어머니께 어떻게라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따님도 있고 막내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둘째 아들이 좀 더 아픈 손가락이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옆에서 함께 계시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둘째에게도 큰 힘이 되는 일입니다. 힘내세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머니는 갑자기 막내 아들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며칠 전 막내 아들에게 이제 직장도 다니고 너도 30이 넘었으니 이렇게 엄마하고 형하고 함께 살 것이 아니라 외롭지 않게 좋은 베풀 만나서 장가가야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막내 아들이 어머니께 화를 내면서 엄마, 나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혼자였어. 아빠는 돈 번다고 나가 있고 엄마는 항상 형만 업고 다니면서 형만 위해서 평생을 살았잖아.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외롭고 아팠는지 알아? 내 인생에 있어서 그보다 더 외로운 시절이 있었을까? 나는 없었을 것 같아. 막내 아들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들은 어머니가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한 또 다른 손가락, 막내 아들의 아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날 대화를 통해 어머니는 처음으로 막내 아들의 아픔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난 장애가 있는 우리 둘째가 아픈 손가락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아픈 손가락이 있었어요. 내 막내 아들, 난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우리 둘째를 장애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려고 좋다는 병원, 한의원, 기도원 다 쫓아다니느라 우리 막내 아들은 제대로 업어주지도 못했는데 그게 그렇게 외롭고 아팠다고 하네요. 전 정말 몰랐어요.
눈물을 글썽이시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장애인 가정의 아픈 현실의 한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주요 기사들을 통해 서울의 한 지역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놓고 반대하는 지역 주민 앞에 무릎 꿇고 호소하는 장애아동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릎 꿇고 호소하는 부모들을 향해 몇몇 주민들이 쇼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고함을 쳤다고 합니다. 애끓는 부모의 마음에 커다란 대못을 박는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어쩌면 장애가 있는 자녀를 위해 쇼를 해서라도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안에서 차별 없이 정상적인 교육을 자유롭게 받게 하고픈 것이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깊이 생각해보면 단순히 장애가 있는 그 자녀만을 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역사회 안에 특수학교를 세우는 일은 장애가 있는 형제로 인해 또 다른 소외와 외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다른 자녀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돕는 아주 작은 실천입니다. 이를 통해 그 가정 전체를 살리는 소중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 하나가 다 낫기 전에 또 다른 손가락에 더 큰 상처가 나고 그 상처들이 모여 아예 손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배려로 함께 걷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SIW 선교학교 양화진을 다녀와서 이석희 간사 한국미랄선교단. 무더운 여름을 보내느라 수고했다는 격려로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느 날, 양화진으로 휠체어를 타고 발걸음을 옮겼다. 개인적으로 양화진 선교사 묘역은 4번째 방문이다. 갈 때마다 온몸으로 느끼는 오싹함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의 몸을 감싸고 돈다. 이 오싹함은 여기가 일반적인 묘역이 아닌 조선 사람들보다 더 조선을 사랑했던 선교사님들의 열정과 숨결이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일 게다. 3주간의 한국미랄선교단 SIW 선교학교 과정 중 2주차에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방문하는 시간이어서 양화진으로 발걸음을 옮긴 이유도 있지만 이제 곧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되면 꼭 한번 들리리라 마음먹었던 장소라 기대가 되었다. 어머니가 주시는 새벽밥을 먹고 김해에서 조금 일찍 출발했다. 그런 탓에 모이기로 한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도착. 약간의 여유가 있었다. 그래서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이곳저곳 둘러보며 그 옛날 조선을 사랑해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선교사님들의 숨결을 온몸으로 느껴보려고 안간힘을 썼다. 내가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 선교사님들의 복음을 향한 열정과 조선 사람들을 사랑한 열의가 온몸에 덕지덕지 묻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특히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용솟음쳤다. 모일 시간이 가까우니 사랑하는 SIW 지체들이 휠체어를 타고 또는 도우미의 부축을 받아 속속 모여든다.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한 번이라도 방문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안내데스크와 박물관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묘역 모두가 약간 가파른 언덕 위에 있다. 비장애인은 아무 생각 없이 오를 수 있을 정도의 가파름이지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과 목발을 짚은 장애인들은 도움이 없이는 오르기 힘든 언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은 헐떡거리지만 그 누구보다 밝은 얼굴로 오르는 지체들의 모습을 보며 그 옛날 어둡고 어둡던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으리라 생각이 들었다. 묘역을 둘러보기에 앞서
사무실에서 양화진의 역사와 의미를 설명해주는 동영상을 보았는데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동영상을 본 후 세 팀으로 나누어 안내자들의 가이드를 받아 묘역을 둘러보았다. 안내를 맡으신 분들은 군데군데 묘비 앞에 서서 그곳에 묻힌 선교사님들의 이력과 조선의 복음화를 위하여 어떤 사역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묘비 앞에서 설명을 듣노라니 꼭 그곳에 묻힌 선교사님들을 대면하는 듯 가슴이 두근거렸다. 과연 나에게 이러한 복음의 열정이 있는가? 되돌아보며 식었던 열정을 다그쳐 불태우기로 다짐을 해본다. 묘역에는 묘비들이 줄지어 빽빽히 있었는데 군데군데 설명을 듣기 위해서는 그곳을 지나가야 했다. 그런데 휠체어 장애인들이 지나가기에는 묘비와 묘비 사이가 너무 좁아 한번 지나가려면 진땀을 빼야 했다. 더욱이 전동 휠체어를 탄 나는 운전 미숙으로 조금만 실수를 하여 묘비를 훼손하는 일이 있을까 그 어느 곳을 달릴 때보다 신경이 쓰였다. 그렇게 어렵게 조심스럽게 묘비와 묘비 사이를 지나면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의 삶이 이렇게 좁고 좁은 길이었으리라는 생각과 함께 그들의 삶을 감적적으로나마 체험하고 나도 그 길을 가리라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양화진 선교사 묘역 곳곳에 묻힌 선교사님들의 흔적을 따라가다 문득 나 개인의 선교 역사를 생각해 보았다. 장애가 있는 외모로나 신앙적으로나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자격조차 없는 나인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을까 깊은 의문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분이 어머니이다. 어머니는 마산 문창교회에서 잠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 지역에는 복음을 전하러 오신 호주 선교사님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어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가장 먼저였고 그때 어머니는 호주 선교사님에게 한글과 한국어를 가르쳤다고 한다. 전해 들은 이야기는 이것이 전부이지만 어머니는 선교사님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면서 그 선교사님들과 동일한 복음의 열정이 마음속에 자리했고 불타올랐을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한국어를 배운 선교사님들은 복음의 불모지였던 마산과 경남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전했고 한국어로 목청껏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이다. 그러한 어머니의 선교의 열정이 부족한 나에게 유산으로 전해진 것이다. 비록 남들처럼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내 몸의 불편함을 주님이 가라 하신 좁은 길로 생각하고 내 입 벌려 주님을 찬송하며 그분의 놀라우신 일들을 마음껏 전하고 싶다. 손으로 만든 소중한 이야기. 어울리고 바라보는 이웃의 미니 배틀로 만든 소품 전시회. 무더웠던 지난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 갤러리에서 배틀공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서울 중구에 사는 장애인 여성들이 미니 배틀을 이용해 짠 편물을 전시했습니다. 이 전시회에 한국미랄선교단의 전상실 집사님도 참여했습니다. 배틀 공예는 옛날 어머니들이 옷감을 짰던 배틀을 작게 만들어 그 작은 배틀로 짠 편물로 소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배틀 공예 프로그램 어바웃 어울리고 바라보는 이웃을 기획하고 진행한 어진이 복지사는 어릴 적 저녁 어스름에 마을 평상에 둘러앉아 이웃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눈 것을 떠올리고 그러한 공간이 복지관에도 있었으면 했고 그 이야기터에서 무엇인가를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획했다고 합니다. 어진이 복지사가 먼저 배틀 공예를 체험해보고 이웃들의 이야기터에 배틀짜기가 들어갔습니다. 어바웃에 참여한 이웃들이
8개월 동안 미니 배틀로 만든 소품들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상실 집사님은 프로그램이 없는 날에도 복지관에 올라와 미니 배틀로 편물을 짜고 소품을 만들며 이웃들과 삶을 나눴습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돕고 채워가며 사랑을 엮어 작품으로 완성하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특히 전 집사님은 미니 배틀로 짠 편물에 코바늘 뜨기를 조합해 실생활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필통, 지갑, 편지꽂이 등을 만들었습니다. 미니 배틀로 편물 짜는 것에 더불어 매듭까지 배울 수 있어 좋았고, 배우고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성취감은 행복하게 했습니다. 비록 길지 않은 시간에 배워 뛰어난 작품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이웃들의 손으로 만든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전시회로 이어졌다는 것은 함께한 이웃들에게 뿌듯함을 선물했습니다. 이웃들은 즐거운 작업의 연속이던 어바웃 프로그램이 좀 더 많은 분 앞에서 선보일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어바웃이 시작되었을 때 목표한 바를 이룬 이번 작품들은 걸음마를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느낌으로 이웃들에게 생각될 수 있지만 행복한 마음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이웃들과 꿈을 나누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었기 때문 아닐까요?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선택하고 알록달록 색의 어울림을 조합하고 작은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보고 다른 이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존중하고 현실적인 일들이 완성된 작업의 일부가 되고 역시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미라의 가족 이야기. 아주 조금 다른 방법으로 가는 동행. 이현주, 서초 한우리 윈드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첫 번째,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 오케스트라의 시작과 성장 배경. 아인스바움 챔버 창단. 2009년 성남시 지구촌 평생교육원 특수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처음엔 시각장애, 발달장애 청소년 클라리넷 챔버팀의 모습으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아인스바움이라는 이름의 앙상블 팀으로 시작하였는데 하나의 나무라는 의미로 팀명을 지었고 그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의 목표, 하나된 마음을 갖는 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팀명을 지었습니다. 저희 팀의 목표는 10년 뒤 전문 예술인 혹은 바리스타 겸업을 하는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것이었고 그 뒤 10년 뒤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 주거단지를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장애 청소년들에게 먼저 음악적 기술을 습득하게 하였으며 비장애인은 3년 뒤 비장애 청소년 그룹을 만들어 따로 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 청소년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연주가 가능하게 되었고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찾아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구성원들이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들려드리는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두 번째, 처음으로 찾아온 기회. 성남교육지원청 유니즌 오케스트라 창단.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작은 사회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각자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연주 활동을 하던 어느 날 성남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놀라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싶은데 혹시 교육감 세미나 자리에서 저희 통합 오케스트라 팀이 연주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연락이었습니다. 2013년 5월 저희에게 찾아온 선물 같은 날로 기억을 합니다. 그날의 연주 이후 2013년 10월 유니즌이라는 하나의 즉 몇 개의 인성, 몇 개의 악기 혹은 같은 멜로디를 연주한다는 음악 용어를 가져온 팀명으로
또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탄생하였습니다. 유니즈는 기관의 특성상 대상은 관내 특수교육 대상자만 지원할 수 있어 정식팀은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연주 때엔 비장애 청소년들과 함께 합주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저는 팀명을 지을 때 공통적인 의미를 담고 짓습니다. 어떠한 그룹에서든지 다양한 소리, 다양한 마음으로 여러 문제를 겪게 되는데 이를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유지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미로 하나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 오케스트라를 통해 발달 장애인 직업 연계의 꿈을 이루다. 서초 한우리 윈드 오케스트라 창단.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고 단원들의 행복과 저의 재능 기부만으로 이끌어가던 아인스바움이라는 작은 앙상블 팀이 성남시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 오케스트라단이 되어 오디션을 통해 현악기 파트를 보강해 또 다른 작은 사회를 만들어내어 활동하고 있을 때 서울시 장애 청년 일자리 창출 공모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 전문 직업 예술인 팀을 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두 팀 안에서 교집합으로 활동하고 있던 아이들이 발달장애 카페 연주 등을 통해 이 사회의 통합팀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함을 선물하며 멋진 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는 또한 유행이 다 지난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아닌 조금 다른 모습으로 팀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음악 연주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우선으로 하고 관악기와 타악기 구성의 윈드 오케스트라, 그리고 저희만의 강점인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 오케스트라를 구성해 2017년 3월 또 하나의 열매인 한우리 윈드 오케스트라가 탄생하였습니다. 단원의 장애 정도와 성향에 따라 음악 활동만을 통한 고용과 바리스타를 겸할 수 있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 장애인 고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팀의 구성은 이글 다음 문단에서 소개하는 색소폰 전공 남학생을 보조 강사로 하고 장애 청소년 또래의 올해 20살 비장애인 청소년 4명과 장애인 정단원 10명, 장애인 예비단원 5명 구성으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지금부터 아주 조금 다른 동행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 결코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가는 모습은 아주 조금 다른 방법으로 가는 동행입니다. 네 번째, 장애, 비장애인 통합 오케스트라를 지도하며 남긴 흔적들. 첫 번째 에피소드. 처음 통합팀을 만들며 저는 당연히 비장애인을 성장시켜 장애인 청소년을 케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저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에피소드가 되었습니다. 비장애인 청소년들이 연주하는 능력이 뛰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복된 학습이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조금 수월한 영역이었습니다. 음악은 어느 영역보다도 더 많은 반복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에게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제가 하는 일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닌 마음이 아픈 청소년들이 이 세상에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저희 팀에 들어와 장애 청소년들과 함께 음악 활동을 하며 마음이 회복되고 더욱 건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과정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내에서 장애인 구부들을 무시하고 괴롭혔던 아이들도 장애인들의 또 다른 능력과 선한 마음을 경험하고는 사고가 전환되는 놀라운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통합 시스템은 반드시 장애인이 비장애인으로부터의 일방적 도움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 5년 전쯤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장애인과 함께 연주를 하고 싶다고.
자신과 같은 나이지만 3세 수준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진 장애 친구들을 진정한 마음으로 대해주며 누구보다도 그 친구들을 귀하게 존중해 주었던 한 학생이 올해 20살이 되었고 색소폰 전공 한국예술종합학교 수시에 합격을 해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 지금까지 저희 팀을 이끌어주며 보조 강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삶에 대한 목표가 없어 중학교 자퇴 후 홈스쿨링을 하며 의미 없이 살아가던 때 우리 장애 청소년들을 만났고 그때부터 자신에게 꿈이 생겼고 또렷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되었노라고. 장애를 갖고 태어난 모든 친구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다고. 통합 활동만으로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열매를 맺는 경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 저희 팀엔 시력이 0인 전맹 시각장애 현서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안암을 갖고 태어나 세상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부분이 불편할 것 같아 제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안타까움을 느끼는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현서에게 24시간 함께 해야 하는 가족은 아니지만 그 아이에게 또 다른 세상을 경험시켜주기 위해 주말마다 버스를 타고 한강에도 나가고 자전거도 태워주며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광역버스 안에 사람이 가득하고 조용하다 못해 고요한 정막이 흐르는 상황에 해맑은 표정으로 선생님, 근데 보는 게 뭐예요? 라며 큰 소리로 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제 입에서 나올 답을 기다리며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보는 게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며 살아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참으로 난감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순간 그 대답이 저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운 문장 하나는 아, 현서는 불쌍한 아이가 아니었구나였습니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제 생각만큼 불편한 것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현서는 종종 저에게 TV나 유튜브에서 무엇을 봤는데 혹은 어디를 가다가 어떤 것을 봤는데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현서는 볼 수 없는데 저에게 보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서에겐 듣고 상상하고 느끼는 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젠 누군가 저에게 보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고민 없이 대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는 건 느끼는 것이라고. 질문도 현서가 했고 답도 현서가 직접 던져주었습니다. 이렇듯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저에게 어떠한 교재에도 없는, 또한 어떠한 교육기관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지혜로운 답들을 선물해주곤 한답니다. 5번째, 글을 마치며. 통합교육은 우선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시각에서 출발할 때 생각지도 못한 많은 기회와 열매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십니다. 저 아이들, 볼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저 많은 아이들을 혼자서 어떻게 가르치냐고. 저도 참으로 많은 고민과 장애 관련 공부를 통해 그 기술을 알아내려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수년 뒤 알아낸 결론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로 하는 존재는 탁월한 기술을 가진 지도자가 아닌, 인지 능력이 뛰어난 장애 학생도 아닌 그저 서로를 끝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는 특별한 기술이 따로 있진 않습니다. 그냥 같이 가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장애 학생들은 지치지 않고 그 먼 길을 함께 걸어가주는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 다른 방법과 느린 걸음으로 자신과 함께 동행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 평생을 우리 아이들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신
모든 장애인 복지 관련 종사자분들에게 존경의 마음과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글쓴이 소개 이현주 서초 한우리 윈드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성남교육지원청 유니즌 오케스트라 아인스바움 윈드 챔버 지군촌 평생교육원 강사 한우리 문화대학 강사 경기도 교육청 문화예술 꿈나무 지원사업 이현주 자매는 한국미랄선교단에서 사진 봉사를 하며 장애인과의 동행을 꿈꿔왔으며 2017년 3월 서초 한우리 윈드 오케스트라를 창단했습니다. 장애인 사역 이야기 더불어 샬롬을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김민수 간사 한국미랄선교단 미랄사역연구소 태국 큰빛 복지선교센터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라는 표어를 가진 동안교회 오랜만에 들렀습니다. 2002년 10월 동안교회 에바다브에서 장애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형제로 만났습니다. 처음이었고 당분간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3터가 되었고 1터가 되더니 쉼터가 되었습니다. 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땅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라.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이 실현되는 샘터입니다. 그들을 만난 삶의 현장이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로 이어졌습니다. 마음 한켠에 고마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괜히 들리는데 이번에는 일이 있어 다녀왔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경사로입니다. 이 사진 하나 찍자고 분당구 서현동에서 동대문구 회기동에 갔습니다. 장애인 부서에 적을 둔 지 얼마 되지 않을 때 휠체어를 이용하는 형제가 왔습니다. 성도들은 주로 교회 왼편 출입구를 이용했습니다. 계단만 있었기에 많이 불편했고 형제 몇 명이 휠체어 채로 들어서 이동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교회에 경사로를 제안했습니다. 공사라면 공사이기에 허락을 얻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애씀과 기다림을 이어가다 지극히 평범한 경사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도 교회도 한 사람을 위한 배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사로가 만들어지니 유모차가 가장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고리타분한 이야기지만 쉽게 잊히지 않는 무척 고마운 기억입니다.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긴 적이 별로 없는데 동안교회 경사로만큼은 지금도 뿌듯합니다. 그 후 수년이 지나서야 유니버설 디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건물을 무장애 건물이라고 부릅니다. 신촌 성결교회는 2011년에 교회 중에서 처음으로 서울형 무장애 건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을 배려하려고 시작했으나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동안교회 경사로처럼 장애인에게 편한 환경이 모두에게 유익함을 보고 가치의 폭을 넓혔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순 우리말로 표현하면 더불어 삶일 겁니다. 분당 우리교회 우리사랑부 표어는 더불어 샬롬입니다. 전에는 장애인 사역을 특수사역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사명을 지닌 교역자나 봉사자에게 맡겨진 전혀 보편적이지 않는 사역이었습니다. 지금은 누군가의 애씀과 기다림이 이어져 인식이 변했습니다. 장애인을 돕고자 부서를 설립했지만 오히려 교회 모두가 덕을 보았습니다. 장애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샬롬을 공유합니다.
장애인 복지의 목적이 정상화와 사회 통합에서 자립생활로 확대되었지만 이를 보편적으로 적용하긴 힘듭니다. 발달 장애인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존재의 이유는 자립이 아니라 공존입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더불어 샬롬은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가지셨던 바람입니다. 조금 거창하지만 우리 사랑부는 더불어 샬롬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추구합니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가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애씁니다. 물론 장애인 부서로서의 가치와 방향은 소중히 지킬 것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고안한 미국의 건축가 로널드 메이스는 7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강조합니다. 단어만 조금 바꾸면 얼마든지 장애인 부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선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애쓰는 과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사랑부는 장애인만을 위한, 장애인에게 맞춘 특수한 모임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기쁘게 초대하는, 그리고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이길 바랍니다. 언제나 구하는 건 더불어 샬롬입니다. 이를 나누고 누리고자 애쓰는 우리 장애인 사역 현장이길 바랍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7가지 원칙. 첫 번째, 공평한 사용. 누구나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사용의 유연성.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가? 세 번째,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사용 방법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가? 네 번째, 정보 습득의 용이. 누구나 정보를 쉽게 얻고 사용할 수 있는가? 다섯 번째, 안정성. 사고를 방지하고 어떠한 사고에도 대처할 수 있는가? 여섯 번째, 효율성. 무리한 힘을 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일곱 번째, 접근성. 접근과 사용을 위해 크기와 공간이 적절한가? 더불어 샬롬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7가지 원칙. 누구나 동등하게 예배드리며 말씀 체험할 수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말씀 체험할 수 있는가? 예배드리며 말씀 체험하는 방법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가? 예배드리며 말씀 체험하는 정보를 쉽게 얻고 사용할 수 있는가? 예배드리며 말씀 체험할 때 사고를 방지하고 어떠한 사고에도 대처할 수 있는가? 무리한 힘을 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예배드리며 말씀 체험할 수 있는가? 예배드리며 말씀 체험할 때 사용하는 도구와 공간 크기는 적절한가? SIW 단기 선교 일본 미리 보기. 일본의 선교적인 상황. 백이삭 선교사, 오사카 예수전도단.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SIW 중보기도팀이 일본 오사카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일본의 선교적인 상황을 선교사님의 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3월의 통계에 의하면 일본의 인구는 1억 2,700만입니다. 개신교의 교회는 7,935개, 예배의 평균 출석은 40명입니다. 그러나 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10명도 안 되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1000개는 목사님과 교역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65%의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명도 세례받은 자가 나오지 않고 또한 65%의 교회에는 주일학교도 없습니다.
7,900여 교회 중 교인 수가 300명이 넘는 교회는 고작 30여 교회이고 그 중에 15개는 한인교회입니다. 일본 목사에게는 은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교역자가 없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목회 사역을 해야 합니다. 오사카는 일본의 제2도시로서 880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중 21세에서 30세 초반까지의 120만 명의 젊은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특히 이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예수전도단은 1989년 한국 예수전도단에서 파송된 김정환 선교사에 의해 오사카 아와지에서 베이스를 개척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화해의 복음을 온 일본 가운데 전하는 비전을 가지고 오늘까지 사역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30여 명의 선교사들이 관서 지역의 일본인 교회와 협력하여 전도와 훈련, 그리고 구제 사역을 감당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팀의 비전은 1차적으로는 일본에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젊은이들을 훈련시켜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것. 2차적으로는 리더십이 있는 한국인과 끝까지 충성하는 일본인. 옛날에 형제였던 두 나라가 전쟁으로 원수가 되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하나가 되어 예전 이삭, 이스마엘로 형제였으나 적이 된 모슬렘 중동의 나라들의 용서와 화해를 나누는 팀으로 파송되어지는 일입니다. 일본에 있어서의 선교의 어려움. 한국에서는 상상이 되지 않겠지만 일본은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또 복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전도를 해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적기에 학교나 직장에 가도 크리스찬으로서 교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에 대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해받기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문화에 대한 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250년이라는 오래된 박해로 인한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신흥 종교와 이단으로 인한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 또한 선교에 있어서 큰 장벽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어려움은 일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저희는 한국인 선교사와 일본인 스태프들이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을 위한 전도와 양육, 그리고 그들을 품기 위한 교회 사역. 일본의 새로운 찬양을 만들어 예배의 부흥을 위해 섬기는 찬양 사역. 일본 현지 청년과 한국인이 함께 일본의 부흥과 예전 일본이 전쟁으로 침략한 나라들의 화해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함께 훈련받는 DTS 제자훈련학교. 등교 거부 등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품기 위해 시작한 처치스쿨. 공원과 거리, 강가 등에서 노숙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도시락 구제 사역. 중보기도 책자와 성경 공부를 번역하고 제작하는 출판 사역 등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사카와 인근 도시의 선교적 상황. 오사카. 1549년 예수의 선교사를 통해 오사카에 복음이 들어왔지만 1587년 천하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사카로부터 일본 전역으로 이르기까지 기독교 금지령을 내리고 이로부터 250년간 박해가 계속되었습니다. 고베. 기독교가 거의 말살된 1868년에 다시 개항한 일본의 4대 항구 중 하나로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1995년 한신 대지진으로 7,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교토.
아직도 많은 전통적인 풍경이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1000년 동안 일본의 수도였기에 프라이드가 강하고 교회 사역이 어렵습니다. 휠체어로 떠나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휠체어, 정동길 산책.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품은 정동길 산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영광보다는 아픔과 슬픔을 간직한 곳이 더 많아 올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럼 정동길을 따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지하철 시청역 2번 출구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덕수궁을 마주보고 오른쪽으로 약 100m를 가면 서울특별시 의회가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건물을 끼고 약 30m 정도 직진하면 왼쪽에 서울 상공의 성당이 보입니다. 첫 번째, 서울 성공의 성당.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5호 서울 성공의 성당. 1890년 내한한 코프 CG 주교가 1922년 착공하여 1926년 5월 2일 준공한 것으로 벽돌과 돌을 사용해 지은 로마네스크식 건물이다. 이 성당은 영국 대사관 옆 태평로변에 있는데 어떤 방향에서도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미완성의 건물이지만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우며 역사적 가치가 높다. 즉,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가 한국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1920년대부터 세워지기 시작한 서양식 건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다. 휠체어 접근은 가능하다. 두 번째, 서울 성공회 성당 사제관. 성당의 뒤편에는 서울 성공회 성당 사제관이 있다.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다. 그러나 계단이 있어 휠체어 접근은 불가능하다. 지붕에 기와를 올리고 건물 몸체는 적벽돌을 쌓아 지은 한식과 서양식을 조합한 디귿자형의 적벽돌 건물이다. 아름다운 정원도 있다. 건축가 김원 작품이다. 사제관 앞에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진원지였던 것을 기념하는 비가 있다. 6월 민주항쟁 후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졌다. 세 번째, 경운궁 양희제. 성공의 서울 성당 옆에는 경운궁, 덕수궁의 옛 이름 양희제가 있다. 경운궁 양희제는 대한제국 광무 9년 1905년에 세워진 건물이다. 이 건물은 원래는 일제강점기 직전까지 대한제국의 귀족의 자제 교육을 전담하던 수학원으로 쓰였는데 일제강점기인 1912년 대한성공회가 이를 임대하여 쓰다가 1920년에 매입한 후 건물을 옮겼다. 한때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무실로 사용되었으나 2006년 9월 19일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리모델링을 실시하였다. 현재 양희제는 주교관으로서 서울교구장의 집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네 번째, 세실극장. 경운궁 양희제를 지나 성공의 서울 성당을 나오면 세실극장이 보인다. 극당 로뎀에서 운영하는 세실극장은 1977년 제1회 대한민국 연극제가 열렸으며 회화동 문화회관과 지금의 예술의 전당에서 대한민국 연극제가 열리기까지 5회 동안 대한민국 연극제가 열린 곳이다. 대한민국의 창작극이 태동한 곳이며 그래서 연극인들이 세실극장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문화공간에 휠체어는 접근할 수가 없다. 다섯 번째, 정동 전망대. 덕수궁 돌담길 왼쪽,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3층에 자리 잡은 전동 전망대에서 덕수궁과 정동의 모습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전망대 내부에는 카페도 자리하고 있어 차 한 잔과 함께 아름다운 정동을 바라볼 수 있다. 휠체어 조망권은 많이 아쉽다. 6번째,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를 지나 서울시립미술관으로 향했다. 휠체어로 미술관 앞으로 진입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미술관 내부에서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전시관을 둘러볼 수 있다. 미술관으로 이용하기 전에는 주 대한제국 독일 대사관과 대한민국 대법원 청사로 이용되었다. 월요일은 휴가 난다. 7번째, 정동 제1교회. 정동 사거리에 있는 정동 제1교회는 1885년 미국 아펜잘라 선교사가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회다. 현재 교회는 보수 공사 중에 있으며 2018년 6월에 공사가 완료된다. 공사 중인 지금 예배는 예언학교 강당에서 드린다. 8번째, 배제학당 역사박물관. 1885년 아펜잘라 선교사가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중등교육기관이다. 현재 학교터에는 배제학당 역사박물관이 있다. 역사박물관 안에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을 지낸 배제학당 출신 이승만 박사, 한글학자 주시경, 시인 김소월의 학생 시절 기록도 볼 수 있다. 건물 내로 휠체어가 진입하기는 불가능했다. 귀중한 역사를 간직한 건물이기에 보수하기는 어렵지만 이동식 휠체어 리프트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9번째, 정동극장. 다시 정동길 중앙으로 내려와 이화여고 쪽으로 이동하면 정동극장이다. 정동극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극장 원각사를 복원한다는 역사적 속명을 가지고 탄생한 극장으로 전통 예술의 발전과 보급, 생활 속의 문화운동 전개, 청소년 문화의 육성이라는 세 가지 지표를 목적으로 1995년에 건립되었다. 극장 내의 카페에 있는 높은 경사로는 전동 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었다. 지하에 있는 공연장은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해 진입할 수 있다. 10번째, 중명전. 오른쪽 정동극장과 왼쪽 식당 건물 사이 골목으로 10m 진입하면 중명전이 나온다. 1904년 경운궁 대화재 후 고정 황제는 중명전으로 거처를 옮겼다. 1905년 11월 을사늑약이 중명전에서 불법적으로 체결되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므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일본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되었다. 11번째, 옛 러시아 공사관 터. 정동극장에서 100m를 예원학교 방향으로 직진하면 커다란 회화나무가 앞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이 보인다. 캐나다 대사관과 예언학교 사이길로 진입하면 옛 러시아 공사관 터가 있는 정동 근린공원이 오른쪽에 있다. 1895년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 시해되었는데 그 후 고종이 1년 동안 러시아 공사관에 피해 있었다. 이를 아관파천이라 한다. 옛 러시아 공사관 터는 아관파천이 이루어진 곳이다. 계단이 있어 휠체어에 앉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정동엔 아픈 역사가 서려 있는 곳들이 많았지만 그 아픔의 역사 한복판에는 희망도 역시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픈 기억을 통해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부름. 그 희망은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기꺼이 가라는 부름입니다.